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자 호남대 교수이신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로 집계가 됐는데요.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까지 피해 면적을 다 합쳤을 때는 10만 헥타르 규모로 육박하는 규모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산불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역사적 교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의성 산불은 어떤 산불을 넘어서서 국가 위기 상황까지 갔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그 산림 관리에 많은 교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이 우리 숲 속의 문제, 숲의 환경이 거대한 산불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임도를 사회적 인프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력과 장비에 대한 시급한 개선, 뭐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우리 그 산림 환경은 불폭탄이 되었다. 네. 예, 우리가 의성 산불에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불폭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숲속이 잡목 더미로 가득되어 있다. 그래서 건조 강풍이 불면 거대한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현재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 산불이 비화되면서 저 화면의 불기둥이 저기 한 3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불기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규모가 컸던 만큼 그만큼 좀 많은 교훈도 남겨줬던 산불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상 매년 11월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 올해는 열흘가량 앞당겨서 10월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에 들어갔고 다음 주인 12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24일부터는 또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잖아요. 네. 이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게 뭔가 좀 특별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산불 그 조심 기간이 좀 앞으로 당겨지면서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에 그 양양 산불이 또 있었던 것처럼 묘하게도 금년은 가을철 산불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낙엽층에 아직 낙엽이 덜 말랐고 또 숲의 습도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인데 올 가을은 좀 걱정스럽게도 큰 산불이 좀 발생한 시기가 좀 빨랐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좀 앞으로 당기고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이 산림 행정을 그 어떤 이 조심 기간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서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숲들이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출입 금지를 시키고요.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산불 조심이라고 하는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피해 규모를 조사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체감상으로도 갈수록 산불 피해가 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예방과 초기 대응이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산림청은 이제 우리나라 그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산지를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 대비하고 진화하고 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은 이제 매년 산불 대책, 특히 큰 초대형 산불이 있고 나면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보면 그동안에 그 핵심적으로 누적된 문제점들을 또 집요하게 그리고 또 혁신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누적된 핵심적인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가 부족하다. 네. 산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더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숲속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문제들, 숲 구조를 좀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산불 인접지에 어떤 건축물과 마을들이 산불 인접지가 있습니다. 산림과 이런 곳에서 산불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사전의 대책. 그리고 또 특히 그 시군구 지자체의 산불 예방 대비 진화의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 예방 차원에서의 문제 말고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문제도 좀 다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인력과 장비가 이제 인력은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은 보통 우리가 헬리콥터가 불을 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초기 불이고 실제로는 산불 진화는 지상 진화대원 사람이 합니다. 아. 그것도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지상 진화대원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 지상 진화대원들이 좀 연로화되어 있는 좀 고령의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그분들의 어떤 고용의 그런 그 불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절대적으로 숫자 부족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하려는 많은 소소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이제 항공 진화에 있어서도 그 양과 질을 늘리는 문제, 그 어떤 헬리콥터 대수를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산불이라는 게 사실 뭐 자연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화든 방화든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 산불을 야기자는 산불 원인은 우리나라 산불 원인은 100% 사람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마른 장마라고 마른 번개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데도 번개가 쳐서 자연 발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장마철에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번개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의한 것인데 사람은 일부러 산불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실수로 산불을 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실수로 산불을 야기를 하면 CCTV에 명확히 찍히지 않는 이상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쉬쉬해 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산불을 실제로 낸지 알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 불명 처리가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불을 야기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는 듯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산불 진화에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 이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데 저 산불 야기한 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야기자를 어떻게든 산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꾸짖고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산불을 야기했다면 절대 숨겨주면 안 됩니다. 지역에 아는 사람이고 형님아우고 누구네 부모님이고 그런 거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불에 대한 그런 감시, 야기자에 대한 추적, 처벌, 손해배상 이것이 궁극적으로 산불 예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야기자가 돼선 안 되고 감시자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뭐 혈세 낭비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도 분명히 안타깝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난 봄 경남 하동과 산청 산불 때는 진화에 나섰던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이어진 산청과 하동 산불. 화마는 산림 3,300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진화대원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등산객이 가장 많은 가을 단풍철.
등산로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등산객이 지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산불 조심, 등산 시 작은 불도 위험해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들이 일일이 등산객에게 라이터 등 불씨는 없는지, 등산로에 화재 위험 물질은 없는지 곳곳을 살핍니다. 산림과 인접한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순찰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방송도 하고 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또 산불 요인이 있을 때는 제거도 하고. 해마다 11월 시작되는 산불 조심 기간이 올해는 10월 20일부터 열흘여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봄과 같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0월에 생긴 산불은 평균 14건, 11월은 2배 가까운 26건에서 봄철까지 꾸준히 늘어납니다. 대형 산불을 겪고도 경남의 예방 대책은 아직 제자리 수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은 1000명 안팎, 평균 나이 61살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과 적은 임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는 기존 7대에서 겨우 1대 늘어났습니다.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정규직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10개월로 확대되고 임금 또한 인상되어 고용 안정으로 전문성 강화와 고령화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또 지난 봄과 같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근처 산에 좀 작은 산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군 병력이 출동을 했고 또 진화 대원들이 와서 이렇게 초동 대처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진화 대원은 좀 어떤 분들인지 그때도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입니까? 네, 또 아주 또 특히 군복무 하실 때 그 산불 진화 경험이 있으셔서 좋으신 질문인데요.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지금 산불 지상 진화대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기는 큰 불만 잡고 나머지 어떤 그 불들은 지상 진화대원이 잡습니다. 마치 그 군복무 하실 때 일단은 포격을 한 뒤에 보병이 가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산림청에서 좀 한 가지 좀 개선해야 될 게 이 지상 진화 대원에 대한 용어가 너무 복잡합니다. 좀 보십시오. 공중 진화대,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예방 전문 진화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분화가 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바로 와닿진 않는 거죠.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용어를 자꾸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진화대와 산불 특수 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발해서 운영하는 산림청 소속 인력이고요. 예방 전문 진화대는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그 형식을 빌려서 기간제로 어떤 산불 위험 기간에 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런 그 고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60대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시군구의 일선 산림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요. 60대라도 편성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조차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다 70대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고 감시하고 하는 이 중요한 지상에서 산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더 숫자를 늘려야 되고 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총력을 집결하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은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공중진화대랑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그 산림청 소속이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군복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군복무 경력, 특히 특전사 경력.
왜 그러냐면요. 이 공중진화대라는 말이 또 이것도 애매한 용어예요. 이 공중진화대는 사람을 투입하기 어려운 장소에 산불이 났어요. 예. 그런데 저기에 누군가가 어디 봉우리에 올라가서 저기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이 산불이 다른 산 넘어 번져버리면 그 아래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지 위험하잖아요. 예. 군부대가 있달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특전사가 투입되는 것처럼 레페를 타고 내려갑니다. 오. 그래서 공중진화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페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산불이 넘어가지 않게 어떤 차단 조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기를 타고 레페를 타고 내려가 본 경험 있는 특전사 출신이나 또는 뭐 어떤 소방관 경력이 있다거나 경찰 경력이 있다거나 하여튼 일단 신체가 좀 튼튼하고 위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산림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은 좀 인력이 좀 많이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나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예. 100배 늘려야 됩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늘려서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군구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떤 청년 인구, 장년 인구의 그런 정착 효과도 있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성군에 300명이 근무한다면 또 옆에 청송군이 또 500명 근무한다면 안동시에 또 뭐 500명 근무한다면 상호 함께 교차적으로 그 지역의 산불을 보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 100배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전문적인 인력들을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전문성 함양 숫자를 늘리는 문제와 전문성 함양의 문제인데요. 이 전문성 함양은 첫째는 매우 그 어떤 건강한 어떤 신체와 그리고 어떤 경험 보유와 그리고 경사길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첫째는 충분한 그런 연령대에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한 뒤에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산불재난방지법이 국회 통과돼서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산림청 산하의 산림재난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지상진화 대원들에 대한 그런 특수한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산불 진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전국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항공 진화와 사람에 의한 지상 진화가 합동 작전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뭐 경찰이랄지 소방이랄지 자원봉사자랄지 그리고 군 병력이랄지 이렇게 합동 작전을 범정부적인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산을 올라야 되는데 장비를 착용을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들고 가서 이 불을 꺼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젊은 인력이 필요한데 왜 젊은 인력이 부족합니까? 젊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부족한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숲을 많이 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숲에 대한 영향, 숲 철학을 학교 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숲이 주는 좋은 혜택, 숲을 향유하고 숲속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놀고 하는 그런 숲에 대한 좋은 경험이 어려서부터 쌓이고 나면 숲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숲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숲을 동경하게 참 되고 그러고 나서 내 건강과 내 신체가 받쳐진다면 숲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군복무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이 군복무 후에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 숲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와 산림청이 그리고 또 교육부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좀 투입이 돼서 숲을 위한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는 그 어떤 기후 위기 대비 생태 기반적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 우리 숲을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숲 철학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예.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인력이 보충이 됨과 함께 어쨌든 그 시설도 관리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헬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남 쪽에서 산불 이후 헬기를 한 대 늘렸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 자체만으로도 좀 헬기를 충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성 산불 때 그 참 추락한 헬기가 다 이렇게 그 이른바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잖아요. 예. 크게 이렇게 우리가 산불 진화하는데 헬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헬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49대의 헬기가 있고, 두 번째는 국방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협력 지원 나온 우리 정부 산하의 헬기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임차 헬기라는 건데요. 근데 이 임차 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임차 헬기가 뭐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헬기를 임차해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떨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헬기의 기종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조종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소속 헬기 조종사님이 경상남도로 와서도 좀 도와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헬기 기종이 다른 문제는 조종사 인력 문제나 정비 문제나 부품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림청 헬기는 산불 전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물 탑재량도 훨씬 많고 훨씬 물을 투하할 때도 퍼펙트하게 잘 투하하는데 지자체 임차 헬기는 기령도 생산된 지도 오래된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래된 헬기이지만 일반 헬기를 임차해 와가지고 밧줄로 바스켓을 달아서 물을 떠서 이렇게 산불 현장에서 투하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뜨는 그 물 탑재량도 산림청 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투하할 때도 매우 퍼펙트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헬기를 임차할 때는 여러 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미국의 또는 뭐 유럽의 헬기 임차 회사와 계약을 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불 진화 전용 헬기를 임차해야지 일반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바스켓 따라서 하는 것은 효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와 조종사의 그런 수급 인력 교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안전하게 강화해야 된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산림청이 운용하는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게 화재긴 합니다만 산불은 또 산림청이 관리를 한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산림청과 어쨌든 소방이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지휘 체계의 문제는 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주 또 그 적절하신 질문이십니다. 항상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으로 이론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첫째, 재난관리 측면에서 통합적 이론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좀 오래된 이론입니다. 네. 재난관리는 코디네이팅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 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재는 소방이 담당하는 일반 화재는 건축물 화재, 시설 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옆으로 번진다고 해도 옆 건물 정도나 그 지역 정도이지 10km, 20km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실내 화재인 경우가 많고 예. 인화물질 화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이 담당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산불은 일반 화재와는 달리 매우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무라고 하는 숲 환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급경사지 계곡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람과 강풍, 바람 방향이라고 하는 기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성에서 난 산불이 영덕까지 거의 한 80여 킬로를 이동해 버렸습니다. 불규칙하게 막 확산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이 산불은 일반 화재와 매우 다른 것이다. 또 이 산불은 산림 환경과 산림 지형과 매우 밀접한 토대 위에서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해야 됩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소방이 담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산림청이 담당을 하되 지금과 같은 초기 화재 1000헥타 이하의 초기 산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휘를 하고 이때 산림청에서 보조를 하면서 1000헥타 이상의 거대한 산불이 되면 산림청장이 지휘하고 경찰, 군, 소방이 합동작전으로 범정부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도 대부분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은 참 규모가 큰 만큼 또 발생했을 때 지속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하니까 다들 산불에 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예방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전 또 한 번 좀 심장을 떨리게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했던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건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만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지난달 19일 그날 밤 신안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뉴스 2개 이어보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 위에 대형 여객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배 앞머리가 섬에 얹힌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 안에선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 연구정 옆으로 다른 연구정 계류하여 승객들 이송할 예정. 26,000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섬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인 족도.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목적지인 목포 도착을 1시간 남짓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선박하고 부딪힌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선박이 아니라 조그만 섬에 올라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경은 항공기 한 대와 경비함정과 구조정 20여 척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내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7차례에 걸쳐 경비함정으로 옮겼고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애 있는 사람, 임산부, 어린 사람 먼저 타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 있어가지고 먼저 탔어요. 경비 함정을 타고 목포항으로 이동한 승객 가운데 30명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여객선이 섬에 부딪히면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은 목포항에 발을 내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포항에 들어온 퀸 제누비아 2호. 두꺼운 철판으로 된 뱃머리 아래쪽이 사고 충격에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갈라진 선체 틈에는 수풀과 나뭇가지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배 앞에서 뒤쪽으로 섬과 부딪힌 흔적이 길게 생겼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섬과 충돌했지만 선체에 구멍이 뚫리거나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부딪힌 곳은 족도 남서쪽 해안. 돌로 이뤄져 있었지만 충돌 지점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 배가 미끄러지듯 섬에 올라타며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객선이 충돌한 부위는 마치 한 300만 정도가 경사가 좀 완만해가지고 다른 데다 충돌했다가 하면은 선체 파손도 더 심했고 충격이 더 심해서 특히 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섬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충돌 지점이 조금만 비켜가 단단한 바위 등에 부딪혔다면 피해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노트의 속력이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좌초되는 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목포와 제주 항로에 투입된 퀸 제누비아 2호. 차량도 110여 대가 실려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목포항을 향해 가던 여객선이 섬에 올라타 버리는 사고였습니다. 이 영상 없이 이 설명만 들으면 다들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할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고의 경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환경적으로는 그곳에 해상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 목포, 제주를 오가는 선박들, 그리고 남해에서 서해 쪽으로 해서 어디 태안이나 인천 쪽으로, 군산 쪽으로 올라가는 선박들, 또 내려오는 선박들, 이렇게 해서 매우 그 해상 교통량이 많고요. 또 그것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고 또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매우 그 항해에 있어서 매우 유념해야 될, 주의해야 될 그럴 구간인데요. 이 사고 경위는 지금까지 그 해양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보면 그 조타수와 항해사, 선장 간의 그런 과실이 있었다. 특히 이렇게 선박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항공기는 선회라고 하는데 우리 선박은 변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예, 방향을 바꿔야 될 포인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가지고 이렇게 섬과 충돌한 그런 좀 사고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변침의 시점이 좀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사 결과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좀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겹쳐 있겠습니다만 어떤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의외로 많은 항공기 사고나 선박 사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 작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큰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1912년 4월 10일 날 있었던 타이타닉호 사고는 예. 우리 해양 사고에 있어서 정말 그 큰 교훈의 그 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고입니다. 승객이 한 2,200명 정도 탔었는데 1,500명이 사망하고 약 700명 정도밖에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매우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그때는 레이더가 없어서 예. 타이타닉 시대에는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선원이 망원경으로 앞에 무슨 충돌 위험성이 있는 물체가 다가오나를 바라봤는데 망원경을 담아놓은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예. 좀 그 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망루에 올라가서 보는 선원이 육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지나가는 대서양, 영국에서 뉴욕 가는 그 항로는 이 4월 달이면 아직 녹지 않은 그 빙산들이 예. 대서양에 떠다녀요. 그래서 충돌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선장은 이 배가 첫 처녀 항해다 보니까 이 배의 성능을 좀 자랑하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망루에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좀 봐도 이게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걸 놔두고 와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은 빙산과 충돌을 했는데 하필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접합 리벳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불량 리벳이 해가지고 선체가 찢겨 나갔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사고가 난 것인데요. 우리 지금 이 선박도 지금 퀸 제누비아도 이렇게 건조된 지 한 10년 이내의 아주 좋은 선박이고 참 제가 제주 출장 갈 때 자주 타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배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앞에서 그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저 퀸 제누비아호가 조금 더 가가지고 측면으로 만약에 충돌을 했으면 섬에 이렇게 측면으로 받으면서 선박이 옆으로 누워버리면 진짜 큰 사고가 되죠. 예. 그러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타 실수인데요. 조타실의 긴장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조타수하고 항해사가 좀 더 긴장해야 되고, 저는 위험한 선로를 갈 때는 선장이 반드시 직접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조타실이 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네.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국에는 그런 원인들이 겹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목포 관제센터에서는 사고 발생하고 항해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그 시간 3분 정도가 걸렸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의 규모의 배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뭔가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을 때는 추적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닌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 3분 동안이나 그 이제 항로를 변경해야 될 변침해야 될 곳에서 벗어나서 3분을 계속 가고 있는데도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그런 왜 변침을 안 했냐라고 거의 앞으로 가면 뭐 충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관제 시스템,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을 VTS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항공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공기는 기장이 이륙에서 착륙할 때까지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탑승객들은 잘 모르지만 항공기는 계속 목적지까지 갈 때마다 관제 구역이 바뀝니다. 관제 구역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관제소에 진입한다고 보고하고 또 다른 관제소로 넘어간다고 보고를 하는 매우 바쁘게 참 기장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그 항공기의 그런 안전 운항 시스템을 해상교통 안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참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이 대형 여객선 사고는 더욱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조금 더 마음이 무겁지 않은 건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것은요, 조타실에서 항해사와 조타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큰 과실이 있지만 수사 결과 예. 그런데 이 퀸 제누비아호가 제주항에서 출발할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건 뭐냐면 퀸 제누비아호는 1층하고 2층은 차량을 화물체 싣고 들어갈 수 있고 3, 4, 5층은 여객이 탈 수 있는 이른바 카페리오입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에 화물을 실을 때, 화물차를 실을 때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박이라고 해요. 예. 이 고박을 철저하지 않았다면 저때 충돌 충격에 의해서 배가 기울면서 어떤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제주항에서 출발할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화물을 잘 고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나고 나니까 조타실을 제외한 승무원들은 승객 보호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부터 타게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느 한 곳에 안전하게 모이도록 하고 구명조끼를 다 입히고 네. 모이게 해서 또 이렇게 순서대로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우선 탑승하실 분들부터 해서 3시간 10분 만에 저는 구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승객 안전 시스템에 대단히 어떤 많은 섬세한 승객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동이 되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뉴스에 나온 영상 자료를 보더라도 승객 대다수가 중장년층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차분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했을 텐데 그게 좀 잘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좀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세월호 이후에는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해상 재난관리 시스템 이것은 이제 주무관청이 해양수산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과장이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저 지금 선사인 시월드 페리 저기 선박에 직접 탑승하셔서 제주를 향하면서 선상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직접 그때 평가관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매우 그 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은 매우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좀 따라주지 못한 것은 해상교통 안전 시스템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해사 안전관리 시스템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잘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죠.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 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또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조종실, 조타실, 브리지라고 하는데요. 예. 조종실, 조타실의 긴장감, 조종실, 조타실의 더 섬세한 그런 매너리즘 방지 시스템, 이게 큰 교훈으로 남는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저 뭐 호소할 수만은 없으니까 사실 안전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선원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이런 관련 법들을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의 한 90% 이상의 해상 사고는 어선입니다. 이런 여객선 사고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예. 어선이나 낚싯배, 소형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튼 어선, 낚싯배, 여객선 등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 그리고 조타실,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전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런 뭐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들 일반 뭐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안전 수칙을 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안전 수칙은 우리가 항공기를 타든 선박을 타든 탑승했을 때 이제 승무원들이 안전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예. 대부분 그때 딴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시간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출항 당시에 안전 안내, 승무원이 했던 안전 안내, 안전 교육했던 것을 듣고 아까 승무원이 말한 대로 참 구명조끼는 어디가 있고 구명보트는 어디가 있고 어디로 집결해야 되고 있고 이런 데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침착해야 된다. 예. 예, 침착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조 요청은 큰 소리로 하되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명을 많이 질려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좀 공포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구조 요청, 그다음에 뭐 모바일 같은 걸로 어디로 연락하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역시 노약자 중심으로 다친 사람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분들을 잘 부축해서 집결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이번 선의 퀸 제노비아호는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선박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선박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출항 당시에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제주에서 우리 본토로 오는 물류 있지 않습니까? 화물. 네. 이걸 전부 다 저런 화물선이나 여객선으로 오는데, 시월드에서 운항하는 퀸 제노비아호나 저 선박이 태풍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트럭채 싣고 우리 본토로, 제주에서 본토로 운송하는 물류 시스템에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또 이제 시월드 페리라는 저 선사는 목포에 본사가 있는데요. 매우 사회 공헌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소년 소녀 가장을 태우고 제주도를
여행을 시킨달지 또는 그 목포 시민들을 1월 1일 날 아침에 저 배에 태워서 이게 일출을 본달지 뭐 굉장히 좋은 해상 교통 안전 문화, 사회 기부 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또 관리자 그리고 승객까지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어야만 이런 피해를 더 이상 저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바다, 산, 물, 불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3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이제는 산불 관련된 안전수칙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산에는 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산물들이 많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농민이나 뭐 등산객들이 꼭 알아야 될 안전수칙 30초 동안 전해주시죠. 네, 국토의 63%가 산입니다. 우리는 휴양과 그리고 많은 숲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는 등산객들이 절대 인화 물질을 휴대하면 안 됩니다. 알프스 산은 100년 동안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산자락에 거주하신 주민들은 절대로 농산물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5,200만 온 국민은 산불 위험, 야기,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한 감시를 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어야 됩니다. 예, 앞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은 다 사람이 내는 겁니다. 예,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학회 고문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